안녕하십니까.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대가 없는 소고기는 없으니 소고기 사주는 사람들 주의해라 라는 문구, 고깃집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굵기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소고기, 한우가 비싸단 반증이겠죠. 그런데 최근 한우 산지 가격이 폭락했다고 합니다. 1월 16일 기준 6에서 7개월 암송아지와 숫송아지 모두 1년 전보다 30% 안팎으로 떨어져서 한우 농가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지난 18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도 전해드렸었죠. 하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한우 가격 인하를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고기 도매가가 20-30% 내릴 때 소비자가는 아직 5% 안팎의 수준으로 하락하거나 심지어 가격이 오르기도 했는데요. 아니 그렇다면 한우의 산지 가격이나 도매가는 하락했는데 아직 소비자 가격이 그대로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유통 구조에 있습니다. 한우 소비자 가격 중에서요, 48%, 즉 절반 정도가 유통 비용인데요. 산지 가격이 하락해도 유통 비용이 꼼짝도 안 하니까 소비자 가격은 이전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 소비자 가격까지 전달되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요, 농가에서 우시장에서 소를 내놓으면 공판장에 도축된 상태로 등급이 매겨져 경매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산지 가격인 생산가가 결정됩니다. 쉽게 말해 농가에서 소를 팔고 받는 돈이죠. 그런데 이 생산가가 최근 25% 정도 떨어졌고요. 이렇게 경매를 마친 한우는 다시 도매상으로 넘겨집니다. 도매상은 구매한 소를 부위별로 가공해 소매상에 다시 넘기는데 실제 요즘 도매가도 산지 시세에 따라서 20%가량 떨어진 곳들이 많습니다. 이제 소매상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백화점, 마트, 정육점 등 소매상이 이들 곳에 판매를 하게 되면 결국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소매 업체들에게 공급되는 겁니다. 도매가가 20% 떨어졌는데 소비자 가격의 하락폭은 5%에 그친 이유, 이 수많은 유통 과정에 있는 그러한 이윤이 붙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다라는 게 요즘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바로 우리 입맛인데요. 한우 같은 경우 최근 고급화 전략을 추구하게 되면서 소매 가격을 안 내리는 것이 오히려 판매에 용이하다라는 전략 때문이라고 합니다. 판매자들이 도매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오히려 가격을 올려받는 것이 소비자들의 선택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1월 27일 금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경제 이슈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시간입니다. 리뷰 앤 프리뷰. 오늘도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항상 네. 씩씩하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정 많으신데 체력 관리 어떻게 하세요? 저요? 저는 시골에서 와서 어렸을 때 그냥 논두렁에서 단련이 된 것 같습니다. 아이고 무슨 또 하긴 좀 이렇게 어렸을 때 운동 많이 한 친구들이 나이 들어서도 체력도 이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렸을 때 집에 외양간도 있고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소도 타고 다니고 자가소. 네. 네. 야, 부자셨는데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 봤더니 아이고 가장 큰 고민거리 들고 오셨는데요. 난방비 폭탄. 도대체 이게 얼마나 오른 겁니까? 일단 그 얘기부터 해보죠. 네, 난방비. 이게 그 메가줄이라는 단위로 가스를 공급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메가줄당 가격이 지난해에 4번이 올랐어요. 예. 결국 지금 1메가줄 단위당 19.69원까지 올라왔는데 처음에 시작한 가격이 14.22원. 그러니까 5.47원이 오른 거예요. 5.47원 그 뭐 5원 오른 거 가지고 이러는 거야 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지금 직장인들 점심시간 이제 다가오는데 밥 먹을 때 구내식당에서 배틀이 벌어집니다. 어떤 배틀이죠? 57만 원 받고 예. 65만 원 더 있어? 서로 가스비 이 고지서 가지고 배틀을 하는 거예요. 웃지 못할 광경인데 만약에 한 우리가 국민 평형 정도 되는 85제곱미터 정도 되는 가구에서 지난해 동일 면적을 데울 때 한 14만 원, 15만 원 이렇게 내셨던 분들이
올해 고지서 받아 보니까 앞자리가 두 번 바뀌었다 이런 분들이 제법 그럼 계시더라고요. 30만 원대? 30만 원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저것 다 합치고 보니까 관리비가 50만 원이 넘었다. 이 정도면은 웬만한 오피스텔 월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실질 소득은 작년 3분기 이후에 줄어들었어요. 예. 그리고 원리금 상환 부담 늘었는데 이 와중에 추운데 방에 보일러도 못 돌리게 생겼어. 이게 난방비 대란설에 기저에 깔려 있는 정서입니다. 네. 저도 올랐다 들었는데 지금 말씀드려 보니까 이게 거의 2배 이상의 체감이 되는데요. 이렇게 비싸진 다른 요인이 있습니까?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요인이 좀 있긴 했어요. 예. 가장 큰 건 지금 가스를 공급하려면 수입해 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천연가스라는 게 결국은 원유 캐낼 때 그냥 같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는 액화해서 수입을 하게 되는데 이 국제 단가가 너무 올랐습니다. 어느 정도 올랐는지 가격 자체를 좀 말씀을 드리면 2021년 12월 기준으로 톤당 가격이 $900가 안 됐어요. 예. 그런데 이 가격을 기억하시고 가격이 우상향 쭉쭉 그래프를 그리고 올라간다. 2022년 9월이 되면요. 이게 톤당 가격이 1,400불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얼마예요, 이게 벌써? 그러면은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는 예.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가격만 올라갔느냐?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지난해 환율. 예.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1월에 시작할 때 1,100원대에서 시작했거든요. 9월에 생각을 해보시면 원달러 환율 자체가 1,400원 위로 뚫고 올라갔으니까 연간 내내 비싸지는 걸 더 비싸진 값에 사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쓰던 걸 갑자기 줄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파생되는 질문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오케이. 작년에 환율 비쌌던 거 알겠고, 가격 올랐다는 거 알겠어. 근데 올해는 환율도 지금 떨어졌잖아. 예. LNG 가격도 떨어졌다고들 하는데 우린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게 장기 계약을 해야 우리가 물량을 안정적으로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정해진 물량을 정해진 가격에 사오기 때문에 예. 싸게 살 수 있는 물량은 아직 국내에 도입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장기 계약할 때도 저도 그게 또 네. 의구심인데 장기 계약하면 예전에 계약한 그 단가 기준이 있을 거 네. 아니에요. 그러면 최근에 2배 올랐다, 뭐 어떤 시점 비교했었을 땐 10배 가격이 올랐다. 네. 그럼 그 가격 상승과 우리는 무관한 거 아닌가요? 그게 마치 통화 수합처럼 예. 정해진 환율, 정해진 날짜 이렇게 바꾸면 좋은데 네. 그렇지가 않고요. 아. 장기 계약 물량도 우리가 뭐 10년, 20년 내다보고 합니다라고 해도 이게 들여오는 물량의 비중이 대충 그래요. 장기 계약 물량의 한 8, 예. 그리고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추가로 보충하는 물량, 현물 시장에서 그때그때 사오는 게 한 이 정도 되는데 장기 계약 물량도 환율과 유가에 어느 정도 연동이 된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그 돈 안 주면 작년 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가스관으로 연결해서 받던 나라들이 그거 못 받게 되니까 일본이나 한국이 주로 사다 쓰는 요 그 액화천연가스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고 서로 경쟁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냥 가격이 올라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이 안정되었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계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랬군요. 네. 아, 그런 맥락이 있었었군요. 근데 일각에선 또 이런 말도 많이 들리던데 이게 탈원전 정책 때문 네. 아니냐. 이건 사실입니까? 그러기에는 탈원전을 이야기하는 건 이제 굉장히 다분히 여의도스러운 어떤 수사법인데 예. 그냥 딱 지난해 발전 원료별로 얼마나 우리가 그 사용을 했느냐 보면 탈원전 그 정책은 굉장히 장기적인 정책이었잖아요. 그렇죠. 지난해 그냥 전기를 우리가 어디서 얻었느냐, 발전 원료를 어디서 얻었느냐, 전체의 30.7%가 원전에서 비롯된 예. 발전량이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최근 7년 사이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탈원전 정책, 그거는 여의도에서 얘기하는 건데 고거하고 현재의 상황을 매치시키긴 어렵겠죠. 그러면 결국 국제적인 지금 전쟁 등으로 인한 천연가스 수급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면이 많아 보이는데 그럼 문제는 딱 하나네요. 이렇게 단기간에 에너지 가격, 난방비가 급등하게 되면 결국 취약계층이 크게 어려워지잖아요. 네. 요즘 취약계층 난방비는 뭐 어떤 상황입니까? 난방비가 거의 재난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소득 분위를 우리가 5그룹으로 나누잖아요. 가장 형편이 어려운 그 20%를 소득 1분위라고 하는데
소득 1분위 가구가 전체 월 소득에서 한 달에 난방비로 쓰는 돈이 어느 정도 되느냐 네. 이걸 통계를 내보니까 100만 원 벌었다 하면 12만 원 이상을 난방비로 쓰신다는 어. 거예요. 근데 난방비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전기요금부터 시작해서 그냥 경직성 경비로 반드시 나가야만 하는 돈으로 이 어마어마하게 지출이 늘어나는 거죠. 네. 그분들 소득 대비해서는. 그래서 나오는 주장들이 재난적 난방비,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 음. 이에 따라서 정책적인 어떤 AS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나마 좀 이렇게 차상위 소득계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들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합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해외도 이렇게 난방비가 올랐나요? 해외에도 많이 올랐어요. 난방을 우리처럼 뭐 가스로 하기도 하고 거기는 그거 많이 사다 쓰더라고요. 어떤 거요? 한국에서 파는 삼성이나 LG가 그 수출하는 것 중에 예. 열 펌프라는 게 있대요. 저도 어. 실물을 한 번도 못 예. 봤는데 그들은 바닥 난방을 안 하니까 네. 공기를 데우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뭐 패치카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예예예. 근데 그 방식으로 하기에는 공기도 탁해지고 열 효율이 떨어지니까 한국에서 그 난방 전열 기구를 수출하면 그걸 전기로 많이 돌리는 모양이에요. 아. 그런데 그러나 저러나 그들도 참 힘듭니다. 제가 네. 통계를 말씀드리면 요거 안 믿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전기요금이 얼마나 올랐나 예. 요걸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요. 예.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8개월이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한국의 전기요금은 4.6%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영국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많이라고 얘기하시는 눈치인 거 보니까 한 많이. 50%. 좀 더 쓰셨어야 그래요? 되는데 영국 89% 올렸습니다. 그래서 영국 현지 언론들을 보면 지난해 그 에너지 요금이 정말 정점일 때는 빵을 구울 것이냐, 네. 겨울에 난방을 할 것이냐, 당신들은 조만간 선택해야 되는 시점이 온다라고 했고요. 스페인 45%, 프랑스 25.6%, 이탈리아가 거의 정점인데요. 예. 얼마나 올랐을까요? 정점이라고 하니까 100% 넘었나요? 그쵸. 영국 89 받고 이탈리아 107% 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거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한정된 비싼 전기를 어디다 쓸 것이냐. 그래서 이 나라들이 어떻게까지 하고 있냐면 독일은 일단 수영장, 사우나, 공공시설에서 뜨거운 물을 안 틀어줍니다. 예. 그리고 사람 많이 안 다니죠? 그러면 신호등 꺼버려요. 통행량이 적을 시간에. 야, 참. 그러니까 전멸 신호 이 정도도 아닌 거고 핀란드 사우나 주 1회만 합시다. 사우나의 나라에서도. 또 우리 네덜란드 샤워는 5분 이내에 해야 문명인 이런 캠페인들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좀 처절한 어떤 난방비와의 싸움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는 다음 주 경제 핫 이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부의 지원책 이게 아마 프리뷰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나와야 네. 되겠죠? 어떻습니까? 정부가 종전에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 바우처 정책이라는 거는 한 15만 원 약간 넘는 돈을 지원하는 거였어요. 82만 5천 가구 정도에. 네. 그런데 대상을 일단 에너지 바우처이든 요금 할인이든 최대 160만 가구까지 지원하도록 대상을 늘리기로 했고요. 에너지 바우처 이거 너무 짜다. 15만 몇천 원 이거 어림도 없다 해서 30만 원 이상으로 지원 금액을 늘립니다. 그러니까 대상 지원자와 대상 금액이 다 두 배씩 늘어난다는 거니까 취약계층 직접적으로 지원 받으셔야 됐던 분들뿐만 아니라 차상위까지 지원을 한다는 뜻인데 1월에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2월 고지서 이거 걱정되네요. 네. 물론 이제 어려운 분들에게 난방비 지원을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해 보이긴 네. 합니다만 또 요즘은 이제 물가 잡겠다고 금리까지 올리는 마당에 현금 지원에 대해서 지적들도 있겠어요? 이게 고민이 좀 있는 사안이에요. 취약계층에 현금성 지원을 하는 건 저는 이거는 필요하다고 봐요. 예. 그런데 취약계층은 정말 난방비 때문에 이 정말 생존에 문제가 있다. 근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쩔 수 없고 어찌 보면 이건 마땅한 일인데 논의를 좀 더 확장을 해보면 지금 여의도에 공방이 오가는 건
에너지 가격이 이 정도로 올라가면 실질적인 중산층까지 포함한 현금성 지원이 필요한 게 아니야? 이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예. 그런데 여당에서는 이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난 민심은 달래야 하는데 양쪽이 해법이 다른 거잖아요. 음. 근데 야당 안에 따르면 그 전체 가구의 한 80% 정도의 한 예산으로 치면은 8조 원 정도를 들여서 예. 직접 지원금을 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직접 지원금을 받으면 일단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물가를 자극할까 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 시기에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 지원금을 주었고 이게 다시 지금 긴축의 고통으로 돌아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방법이 좋을지 아니면 야당에서는 여당에 또 이 대안을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반대를 할 거면 오케이 알겠는데 에너지 난 속에서 이 엄청나게 늘어난 난방비에 대한 대안이 뭐냐. 그래서 여당도 지금 굉장히 고심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손에 잡히는 그 무엇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지금 난방비 인상 아니면 기타 공공요금까지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끝인지 아니면 올 겨울만 잘 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뭐 더 오르는 건지 그게 또 궁금합니다. 아니에요. 더 올라요? 난방비 이 입장권이 더 올라갑니다. 아, 그러니까 국제 시세가 얼마가 됐든 예. 우리가 올해 겨울 그러니까 2023년 12월, 2024년 1월에 물게 될 난방비는 무조건 더 올라간다. 이렇게 각오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 게 무슨 그런 무서운 소리야. 작년에 많이 올랐다며. 예. 근데 이거 가지고 어림도 없다라는 게 가스공사의 입장이에요. 가스공사는 그 미수금 이렇게 부릅니다. 한전은 적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미수금이 한 9조 원 쌓였는데 이대로는 운영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이 방식을 언제까지 가져갈 수 없고 정부 스케줄상으로도 2026년 안에 이 적자를 좀 털어내겠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의 계산 방식으로 치면 작년에 메가줄당 5.47원 올랐다고 했잖아요. 네. 올해는 최소한 적어도 4차례 걸쳐서 각각 2.6원씩 1년 동안 한 10원 이상 올려야 그래야 적자가 줄어들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비수기에 나눠서 올린다고 해도 2023년 12월 이후의 난방비는 무조건 지금보다 더 비싸지는 거죠. 그렇네요. 아, 근데 지금은 난방비 얘기를 우리가 쭉 네. 했지만 뭐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문이 다양한 공공요금들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출격 대기 중입니다. 음. 저도 참 긴장하고 있는데 급할 때 택시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2월부터 서울에서 기본요금 1,000원 올라간다. 기본요금 1,000원. 기본요금이 1,000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와. 그런 데다가 이게 끝이 아니에요. 기본요금 내면은 원래는 2km까지 갔습니다. 예. 이 거리가 짧아져요. 아, 기본요금을 적용하는 구간이 줄어드는 네, 거고. 기본요금 적용되는 구간이 1.6km 그 구간으로 짧아지고요. 네. 버스 지하철 요금도 지금 적게는 300원, 많게는 400원 인상된다고 하는데 300원씩만 올라도 한 25% 올라가는 거거든요. 400원 올라간다? 이거 왕복으로 타면은 우리가 그 느끼는 이 체감하는 교통비의 부담이 상당히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계속 공공요금 올라가고 뭐 전기료, 가스료 이제 추가적으로 또 올라가고 이게 참 우리 박영미 평론가님께 여쭤볼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진짜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대안이 뭐야? 앞으로 당장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가스고지서 뒤에 보시면은 에너지를 아끼는 법 이런 게 나옵니다. 뭐라고 그래서 써 있죠? 뭐가 있을까? 전문가는 나보다 낫겠지? 예. 봤는데 실내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음. 실내에서 따뜻한 내복과 가디건을 걸치고 뭐 이게 상식적으로 아는 이런 것들이 쫙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제가 저한테 임상을 해본 결과 네. 그 몽고메리 괜찮습니다. 몽고메리요? 엠보싱 있는 그 이 젊은 분들 뭔 소리인지 모르실 텐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래서 아니 그 어린 친구들이 몽고메리가 뭐냐고 인스타로 DM을 너무 많이 보내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요. 보고 모르실 것 싶다. 같은데. 거짓말인 것 같다. 예. 살아생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다. 어제 몽고메리 실물을 가지고 방송을 한번 한 아, 적이 그래요? 있어요. 엠보싱이 들어있는 굉장히 도톰하고 따뜻한 네일인데 요거 입는 거, 예. 문풍지 바르는 거. 예.
실내에서 전열기구 쓰실 땐 선택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게 일단 위치는 방 정중앙에 놓으면 전체 다 예. 데워지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아니래요. 추운 오. 쪽에 놓으면 거기서부터 데워져서 대기의 아. 대류 이런 거 있잖아요. 순환. 예예예. 갑자기 옛날 과학 시간 생각나는데 그게 일어난다고 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외출로 돌리고 요렇게 나가시지 마시고 그게 온도를 기본 아니에요? 아니래요. 그게 어. 낮은 온도로 계속 돌려서 항상성을 유지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야, 진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네. 한동안 우리가 에너지 걱정 없이 뭐 소상공인 분들이라든가 카페 하시는 분들도 한여름에는 에어컨 빵빵. 에어컨 빵빵, 심지어 슬라이딩 도어라고 하나요? 그것도 살짝 열어놓고 에어컨 틀어주시기도 했잖아요. 이제 세월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몽고메일이 다시 파는 거죠? 몽고메리 제가 굉장히 어렵게 구했어요. 예. 강원도 가서 시장 가서 샀는데 요거 제가 보기에는 됩니다. 됩니다. 네, 전 된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따끈따끈한 지구촌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글로벌 리포트. 오늘도 나라밖 소식 전해드리기 위해 해담경제연구소의 어예진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아까 난방비 소식 들으셨죠, 밖에서? 몽고메리 알아들어 버렸어요. 그런 나이대가 아니신 것 같은데. 젊은 세대는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예. 나는 왜 알고 있는 거지? 예. 혹시 몽고메리 아직 가지고 계세요? 아니, 아니요. 다시 하셨나요? 없지만 없습니다. 네. 예. 극세사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갑자기 해외에선 또 지금 시국이 어떤지 궁금해집니다. 네. 처음 가져오신 주제를 봤더니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끝내고 경제 재개방에 물꼬를 트였는데 이것 때문에 다시 인플레이션 걱정을 또 해야 된다라는 주제네요. 예, 맞습니다. 중국이 경제를 재개하면 글로벌 인플레가 다시 올라갈 거다. 예. 아니다. 오히려 안정이 되고 내려갈 거다. 이런 의견이 갈리는 요즘입니다. 중국이 다시 물가 상승 압력을 가할 것이다라고 하는 쪽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석유 수입량이 2년 연속 감소를 했는데요. 그런데 경제가 다시 회복되면 공장 같은 그런 곳에서 더 많은 에너지가 또 소비가 될 거고 그렇겠죠. 그러면 석유나 다른 원자재 수요가 올라가면서 가격 상승을 자극할 거라는 주장입니다. 이 소시에테 제네랄은 중국 성장 모멘텀이 지속되면 브렌트유 가격이 현재 82달러 수준인데 아마 연말쯤에는 한 100달러 정도로 상승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유가가 오르면 최근 휘발유 가격이 크게 하락한 미국을 포함해서 휘발유와 또 운임 가격이 오르게 되는데 또 중국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앞 코너에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유럽이 더 많은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수급 경쟁 때문에 가격이 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또 가득 쌓아놓은 은행 예금도 지난해 급격히 늘어나가지고 더 많은 지출을 부채질할 수 있는 요인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또 뿌리고 있는 소비 쿠폰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거의 강제적 소비를 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인플레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고 또 3년간 참아왔던 중국인들의 관광 수요가 글로벌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미 지금 중국에서는 미국과 유럽보다는 훨씬 낫지만 예. 유명 관광지의 호텔 요금이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고 또 12월 식품 가격이 5% 가까이 오르는 등 인플레 초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중국이라는 이게 한 나라라고 보기에는 워낙 큰 나라라서 여기가 다시 본격적인 경제 활동을 하면 뭔가 물가가 들썩들썩 할 것 같긴 한데 네. 또 일각에서는 아니다. 오히려 중국이 이렇게 다시 재개방하면 물가를 낮추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제가 들었어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막혀있던 공장이라든지 항구가 좀 정상화가 되면 공급망 완화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죠. 현재 중국의 주요 항만에서 출발하는 컨테이너 운임 지표만 봐도 거의 전년 동기 대비 한 80% 정도 떨어져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지금 돌아갔거든요. 또 공장 생산이 늘어나면 지난해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됐던 어떤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주장입니다. 또 석유 수요 증가에 따른 유가 상승에 대해서도 일부 경제학자들은 뭐 미국이라든지 뭐 영국이라든지 이런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성장이 꺾이고 있잖아요. 예. 침체가 오면 중국이 끌어올리는 유가를 상쇄해서 오히려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다른 상품들에 대한 수요도 계속 줄어들 수 있다고 말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인플레는 낮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죠. 예, 한쪽에서는 인플레가 더 오를 수 있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인플레가 낮아질 요인도 충분히 설명력 있게 얘기해 주는데 이 두 가지 의견이 상당히 다 설득력 있어 보이는데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관리해야 되는 연준을 비롯한 많은 중앙은행들 좀 고민이 되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시장을 가늠하기 어려우니까 중앙은행들이 통화 정책을 조금 당분간 더 보수적으로 좀 긴밀하게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발 인플레이션이 뭐 연준이나 ECB의 통화 정책을 바꿀 만큼 이런 충분한 영향력은 없을 거다 이런 예상도 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에너지 수요가 크게 반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은 그런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고 만약에 크게 반등을 하면 그럴 경우에는 예상보다 금리를 조금 더 높게 인상하도록 압력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중국이 주는 영향을 감시하는 동안은 금리를 유지해야 되는 명분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로도 볼 수 있죠. 그렇겠네요. 아직은 관망을 좀 해야 된다. 네. 그런 의견이겠네요. 자, 다음 소식도 한번 볼까요? 세계 곳곳에서 아마 코로나19 이후 더더욱 데이터 센터들이 많이 생긴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들도 친환경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 데이터 센터가 기업의 IT 운영의 좀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영업 관련 데이터라든지 뭐 고객 정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 있으면서 24시간 인터넷과 이 네트워크 연결이 돼야 되는 다시 말해서 1년 365일 계속 돌아가는 곳이죠. 그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게 도서관 같이 책장처럼 이렇게 빼곡하게 그 서버들이 꽂혀 있는 그런 사진 네.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데이터 센터는 그 들어가는 전기의 대부분이 계산을 하고 일을 처리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대부분 열로 방출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마치 백열전구 같은 거죠. 이 음, 본업인 그 빛을 내는 거에 전기가 들어가기보다는 발열이 더 많이 되는. 데이터 센터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일화도 있어요. 뉴욕주에 어떤 호수가 있는데 예. 어느 날 갑자기 그 호수가 온천처럼 그 수온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왜요?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네. 이유를 찾아봤더니 그 호수가 옆에 자리를 잡은 그 비트코인 채굴 회사 때문이었대요. 예. 근데 비트코인도 데이터 센터처럼 그 대량의 그 컴퓨터 이렇게 놓고 24시간 돌리니까 예. 거기서 나오는 발열 때문에 물이 데워진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데이터 센터는 훨씬 더 열이 심하겠네요. 얼마나 더 많이 나올지 상상이 예. 가시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열을 내리기 위해서 다시 또 전력을 투입해가지고 냉방 시스템을 또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전력 효율성을 높이는 친환경적인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게 트렌드이자 좀 주요 선진국 정부들의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말은 쉬운 것 같은데 그 갑자기 데이터 센터에게 친환경적으로 운영하라라는 거 세부적인 뭐 내용이 있습니까? 네,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공급. 네.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좀 대표적인 사례라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네덜란드는 전 세계와 연결이 되는 그 10여 개의 해저 케이블을 갖고 있는 어떤 유럽의 디지털 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이거든요. 예. 근데 네덜란드 GDP 한 60% 정도가 디지털 서비스에서 발생할 정도로 여기도 뭐 우리나라만큼 네트워크 인프라가 굉장히 좋고 인터넷이 매우 발달돼 있어서 어떤 유럽 내 좀 주축이 되는 데이터 센터 시장입니다.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또 육상, 풍력 비롯해서 태양광 이런 재생 에너지가 풍부해요. 그래서 덕분에 이 네덜란드 데이터 센터는 전체의 86%가 청정 에너지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 어떤 전 세계 공통적으로 예. 이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효율성 있게 전력을 사용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Power Usage Effectiveness라고 PUE라고 하거든요. 예. 이게 만점이 1.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까운 1.0에 가까우면 만점인 거예요? 예, 효율이 예. 좋다. 예, 예.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뭐 페이스북, 네이버 이런 것들이 뭐 1.07, 1.09 뭐 PUE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열을 지역 난방 같은 이런 다른 필요한 곳에 재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투입된 전기가 대부분 열로 나오지만 그 열로 다시 주변의 뭐 가정이라든지 공공시설 같은 데 공급을 해서 낭비를 막는 거예요. 실제로 네덜란드에 있는 데이터 센터 중에 한 곳은 그 센터 설비에 아예 지역 난방 시스템을 딱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학교라든지 뭐 식물원이라든지 뭐 수영장 등의 폐열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해당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폐열이면 서울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가구가 쓸 수 있는 열로 전환될 수 있다고 해요. 상당한 에너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또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뭐 덴마크, 뭐 일본에서도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폐열로 지역 주택이라든지 뭐 상업 시설에 열을 공급하는 설비를 갖춘 회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 뭐 저도 뉴스 찾아보다 보니까 독일에서도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뭐 난방해 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요.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요즘에 독일이 이제 에너지에 상당히 진심인 곳이에요. 예. 예. 독일도 또 데이터 보호라든지 보안 관련법이 잘 되어 있어서 네덜란드처럼 데이터 센터의 어떤 최대 글로벌 허브 중에 하나가 된 곳입니다. 근데 데이터 센터가 매년 200개씩 만들어진대요. 매년이요? 예, 독일에서. 굉장하네요.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에너지 너무 위기인데 이 돌아오는 겨울이 되면 또 에너지 모자랄 것 같은데 이놈들은 되려 열을 없애려고 또 전기를 써? 야, 이거 무조건 효율성 높여야겠다. 이걸 법으로 만들자 해서 에너지 효율에 관한 법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이번 달 중에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의 골자는 대략 뭐 이런 거예요. 데이터 센터를 포함한 모든 기업은 폐열이 발생하는 경우에 재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해야 된다. 또 하나는 모든 데이터 센터는 내년부터 사용하는 모든 전력의 뭐 절반을 재생에너지를 써야 되고 2025년부터는 100% 재생에너지로 써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력 효율성 지수죠. PUE를 1.3 이하로 맞추고 최고 한 30% 에너지는 재사용해라. 이런 정도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내 데이터 센터들이 이 법안 내용을 듣고 야, 이렇게 강제적인 법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 하고 반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폐열을 재사용하라고 이거를 폐열을 살 사람이 없는데 그렇겠네요. 네, 네. 이거를 강제적으로 공급하도록 법을 정했으면 강제적으로 살 사람도 정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 두 번째는 설비 투자 부담인 거죠. 이러면 비용과 전력 사용량이 더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폐열을 주고받는 이들 간에 서로 거리가 있으면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어렵다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독일 정부가 대답을 내놓은 게 그러면 새로 짓는 데이터 센터는 수영장 아래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지역 에너지 공급자, 이게 수용자와 가까이에 있는 곳에 만들어라. 그래서 실제로도 지역 에너지 공급자랑 같이 협력 사업을 해서 새로 지어지고 있는 주택 구역이 데이터 센터 인근에 짓는 거예요. 그래서 폐열 난방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이런 추세로 나가다간 우리나라처럼 온돌 문화 있는 집에서는 각각 집 바닥 안에 데이터 센터를 하나씩 놔야 되는 뭐 이게 해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사실 참 오죽하면 이런 고민까지 하는 상황이 됐겠나 하는 생각이 더 듭니다. 네. 예, 다음 소식도 한번 알아보죠. 진짜 불과 몇 년 만에 전 세계 부동산이 핫했다가 지금은 부동산 상황이 우리나라처럼 대부분 안 좋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런데 영국은 좀 예외인 주택이 있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뭔가요? 일단 진짜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침체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매매량도 뭐 1년 전에 비해서 30%가량 줄고 수요도 절반 가까이 하락했어요. 근데 이 가운데 여전히 가치를 잃지 않는 게 바로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주택이에요. 지난해 12월에 영국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대상으로 물어봤더니 응답자의 60%가 보온과 절전 능력이 좋다고 평가된 주택은 여전히 가치가 유지되고 있다. 왜냐하면 에너지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여전히 이 에너지 요금이 가계 재정에 너무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 구매자들의 우선순위에 또 효율성이 오른 겁니다. 뭐 당연히 그렇긴 하겠는데요. 근데 문제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뭐 집을 새로 사거나 구하려고 할 때 이 집이 에너지 효율성이 좋은 집인지 아닌지 뭐 알 수가 있어야죠. 네. 근데 이게 영국 주택이 집집마다 에너지 성능 증명서라는 게 있대요. 그 줄여서 뭐 EPC라고 하는데
물론 이 인증서가 필수가 아니어가지고 없는 것도 있고 자기 집 등급이 있어도 뭐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허다하게 많다고 네, 합니다. 네. 근데 EPC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집의 효율이 얼마나 좋은지, 뭐 단열은 잘 되는지, 온수는 잘 나오는지, 가스 보일러인지, 뭐 앞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열 펌프로 되는 건지 이런 거를 다 따져서 점수로 매겨 놓은 건데 가장 효율적인 게 A, 그다음 최저 효율이 G인데 A 등급이 많으면 좋겠지만 영국 가정의 평균이 D 등급이라고 합니다. 그 C 등급 이상인 영국 주택이 거의 전체의 30%에 불과해서 오히려 에너지 효율성이 좋은 집이 적네요. 적습니다. 예. 그래서 더 그 가치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EPC 등급이 영국 그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주소나 우편 번호만 쳐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 직접 해봤는데 그 해당 주택의 EPC 등급이 나오고 그 옆에는 이 인증서가 언제 만료되는지 그리고 현재 등급이 이건데 요거를 보수하면 등급이 얼마나 더 올라가는지 요런 게 좀 나옵니다. 굉장히 체계적이죠. 그래서 이걸 대신 체크해주는 업체도 있어요. 열화상 카메라로 집을 예. 찍어요. 어. 이 집이 얼마나 열효율성이 열효율성이 좋은지. 네. 그런 거 우리나라에서도 해봐도 좀 장사 되겠는데요. 네. 요즘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니까요. 네. 예, 아주 좋은 희한한 또 신기한 소식이었습니다. 네. 네. 네 번째 소식 봤더니 달걀 가격이 오르는 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다라는 내용인데 네. 전 세계적으로 요즘 달걀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었어요. 그 미국에서는 1년 사이에 그 달걀 12개들이 한 판 가격이 무려 138%가 올랐습니다. 이 이유는 이거예요. 닭의 사료에 들어가는 곡물들을 수출하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고 있고 곡물 키우는 데 필요한 비료 가격이 오르고 거기에다가 조류 인플레이자, AI까지 다 들어가서 이런 상황들이 달걀값을 올리는 요인인데 미국은 달걀값이 너무 오르니까 야 이거 달걀 유통을 하는 회사들이 담합한 거 아니야? 아, 담합 조사하는군요. 예, 담합 조사도 하고 있고 지금 일본, 필리핀,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뉴질랜드에서까지 달걀 대란이 일어나고 있어서 뉴질랜드는 야 이럴 바엔 아예 닭을 대신 사가지고 우리가 매일 알을 그냥 받는 게 낫겠다. 네. 그래서 닭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고 늘어났고요. 있다고 합니다. 예, 전 세계 요즘 대란들이 전부 기승전 러시아 우크라이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말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예진 소장님이셨습니다. 오늘도 신기반기한 소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 끝곡은 지금 듣고 계시는 머틀리 크루의 홈 스윗 홈 골라봤습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난방비 걱정하게 됐었는데요. 다시 예전처럼 뜨뜻한 아랫목 그리워지는 그런 스위트한 홈 빨리 도래하길 바라면서 정해봤습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Just one more night, and I'm coming off this long and winding road.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